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유아 문명에서 기원했다는 가설의 타당성을 유전학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어가 트랜스 유라시아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 사용 집단의 조상을 추정하는 연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해 드릴 연구는 지난 영상에서도 일부 파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언어학, 고고학, 유전학의 세 가지 학문을 융합해서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을 추적한 방대한 논문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언어학과 고고학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유전학 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융복합 연구인 만큼 지난 영상의 논리로부터 시작해서 유전학 연구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지난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지난 방송을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의 언어학 파트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5개 어파의 뿌리인 공통 조어 그리고 여러 어파의 분화 시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개통수로 그렸는데요.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트랜스 유라시아어 여러 어파의 공동조상, 공통조어는 지금으로부터 약 92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저자들은 여기에 고고학을 도입해서 공통조어를 쓰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구체화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착안한 게 약 9000년 전에 동북아의 기장농사가 현재의 중국 내몽골 자치구 서유화강 유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의 가설은 이런 겁니다. 서유화강 유역에서 대략 64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에 기장농사가 한반도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이때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공통조어로부터 한국어 일본어파가 분화됐다는 거죠. 다만 학술적으로 유아 문명의 농경과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탄생을 긴밀하게 연결지을 만한 보다 엄밀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과 고고학 파트를 소개해드린 이후에 연구 내용에 대한 평가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여러 학문 분야를 융합해서 신선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논문이지만 저자들이 연구 자료를 통해서 내린 결론의 엄밀함이 떨어지거나 기존의 주요 연구 자료를 두루 살피거나 인용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했는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유전학 파트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언어학적 연구 측면에서의 촌평입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트랜스 유라시아어에서 묘사하는 개념 중에 농경과 관련된 어휘가 다수 있다는 점을 가설의 근거로 들어서 언어의 발생과 전파의 주체가 된 집단을 농경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농경과 언어의 발생을 보다 밀접하게 연관시킬 근거 자료로서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어휘를 시간적 선후에 따라서 계보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모아서 정리한 어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트랜스 유라시아어 초기 형성 과정의 어휘 중에 농경과 관련된 어휘가 다수였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실제로 그들이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보니까 엄밀하게 농경 분야에서만 활용되는 그런 어휘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이 분석한 어휘 데이터베이스에서 농경과 간접적으로나마 연관성을 갖는 어휘는 불과 11개 정도로 전체 254개 어휘 중에서 4%를 조금 넘는 비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소수의 어휘들이 어떤 것인지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특정한 작물을 재배하는 고유한 농경 체험에서 유래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휘들은 찾기가 어려웠고 채진민이 주변 환경에서 일반적인 식물의 성장과 변화를 접하면서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어휘들이었습니다. 혹은 파다, 자르다와 같이 농경뿐만이 아니라 수렵 채집과 같이 어떤 종류의 생산 활동을 하든 범용적으로 쓰이지만 농경 과정에서도 덜어 사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어휘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여러분께서도 저자들이 내세운 근거가 좀 자의적이라는 점은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가설이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공통조어 발생 추정 시점과 고고학적인 농경의 시작 시점을 아름답게 겹쳐가지고 설명해주는 이점이 있어서 조금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된 듯 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지적해주신 논문의 또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벼농사가 요동 산동에서 한반도로 전래됐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에서 아주 중요한 고고학 자료가 고려되지가 않았다는 건데요.
1998년과 2001년에 충청북도 청주에서 발견된 소로리 벽시. 이 벽시가 서울대학교 AMS 연구실과 미국 지오크론 연구실에서 대략 1만 3천년에서 1만 5천년 전으로 절대 연대를 공인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 사실을 몰랐거나 간과한 겁니다. 한반도에서의 벼농사의 역사를 기술하는 부분에서 벼농사가 현재 중국의 요동과 산동에서 3,400년 전에 전래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도리어 1만 년가량 앞선 한반도의 벼농사 흔적이 간과된 겁니다. 저자들이 언어의 형성을 현 시점에서 동북아에서 가장 오래된 유아 문명의 농경 흔적과 연결시켜가지고 문명과 언어를 한 번에 깨워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로리 벽시가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재배종 벼의 뿌리라는 점을 유전학적으로 입증을 한다면은 벼농사가 유아 문명에서 한반도로 전래된 게 아니고 정반대로 한반도에서 유아 문명으로 전래된 거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겁니다. 중요 고고학 자료인 소로리 벽시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든 안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자료가 논외로 배제됐고 그 점은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유전학을 통해서 약 9,200년 전에 발생한 트랜스 유라시아어 공통 조어의 사용 집단이 한반도로 이동한 유전적인 흔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언어학 고고학 파트하고 마찬가지로 유전학 파트에서도 분석한 데이터에는 무엇이 있고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는 샘플인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보면은 저자들은 기존의 유전학 연구에서 활용된 샘플에 더해서 러시아하고 중국 경계에 있는 아무르강, 한국과 일본에서 발견된 유해 샘플 19개를 통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유전 샘플이 분포된 지역적인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요. 동북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중앙아시아 동부의 초원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서유아강, 아무르강에서 요동과 연해주에 이르는 지역, 또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극단에서 동남쪽으로는 한반도,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현재 중국의 황하와 산동반도 일대의 지역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소개하진 않겠지만 대한해협 건너편에 있는 일본까지 커버합니다. 한마디로 중앙아시아 동부에서 북동아시아의 거의 전역을 범위로 하는 건데요. 유전 샘플이 지역적으로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만큼 시간적인 분포도 상당히 폭넓은데요. 오랜 선사시대인 9,600년 전부터 근세인 서기 1650년까지의 방대한 시간에 걸쳐 있습니다. 저자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축적된 광대한 지역의 유해들을 분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유해들의 유전 형질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자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선사시대 이래의 인류 유해와 현생 인류의 유전 형질을 통틀어가지고 어떤 샘플들이 상대적으로 유사도가 높은지를 알아내기 위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이래의 유해 샘플들을 유라시아의 현생 인류 149명, 그리고 45명의 XY축을 가지는 2차원 평면 위에 흩뿌려 놓은 겁니다. 이 그래프는 샘플 간의 유전적인 유사도가 높을수록 그래프에서 서로 인접하게 표현해서 샘플들 간의 관계를 알기 쉽게 보여준 건데요. 이렇게 유전 형질의 유사도를 약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수학적인 기법이 주성분 분석, 영어 약어로 PCA라고 합니다. 이 PCA 기법에 대해서는 우측 상단에 뜨는 링크의 이전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유전 형질 중에서 가장 변별력이 높은 두 개를 추려가지고 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유전 샘플들을 2차원 평면 위에 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유사도 분석을 통해서 뚜렷하게 그룹을 형성하는 5개 정도의 핵심 유전 집단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로 아무르강 상류의 아르군강 부근에서 발견된 유해를 중심으로 하는 유전 집단입니다. 먼저 이 집단은 내몽골 자라이누얼구의 이름을 따서 자라이누얼이라는 집단으로 이름을 정했고요. 그리고 유아 문명의 서유아강 인근에서 발흥한 두 개의 문화 집단이 유전학적으로도 포착됐습니다. 먼저 유아 문명의 핵심 문화인 홍사 문화 시기의 집단, 그리고 또 다른 유아 문명의 문화인 하가점 상층 문화 시기의 집단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기에서 서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황하 중류의 신석기 농경 문화인 앙소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양사오 집단, 그리고 마지막은 로쿠츠로 명명된 일본의 신석기 조몬 시대를 대표하는 유전 집단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조몬은
줄무늬를 뜻하고요. 이 줄무늬 토기가 우리의 빗살무늬 토기와 비슷하게 일본 신석기의 유물을 대표하기 때문에 조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5개 집단의 유전의 형질을 바탕으로 하나의 샘플을 설명하기 위해서 QP-ADM이라는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는데요. 이 QP-ADM 모델링은 한 유전 샘플을 앞서 말씀드린 5개의 집단 유전 형질의 조합으로 설명을 하고 각 집단의 유전 형질 비중이 전체에서 몇 %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산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PCA와 QP-ADM 모델링을 활용한 저자는 먼저 PCA를 통해서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유전 집단을 찾으려고 제일 우선적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샘플을 포괄하는 현생 유전 집단 하나를 찾아내는데요. 그게 바로 퉁구스 어파에 속하는 현생 인류인 니브흐인이었습니다. 이 니브흐 현생 인류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유전 샘플이 인접하게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샘플들을 한데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유전 집단이 니브흐 현생 인류였던 겁니다. 그렇게 니브흐와 인접한 유전 샘플들을 추려내면서 분석해 보니까 흥미롭게도 생활 양식을 불문한 수많은 동북아시아 선사시대 인구 집단 전반이 니브흐인과 공통적으로 높은 유전적인 유사도를 보였습니다. 먼저 신석기 인류 중에서 바이카로스 근처, 연해주, 그리고 만주의 초원과 같이 광대한 지역에서 수렵 채집을 통해서 살아간 선사시대의 유해 샘플이 모두 오늘날의 니브흐인과 유사한 유전 형질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서유화강과 아무르강 일대에서 발견돼서 농경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으로 추정된 신석기 시대 농부들까지도 수렵 채집민과 유전 형질은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현재의 중국 동북지방인 흑룡강성의 앙앙시구라는 지역의 인근에서 발견된 후기 신석기인이 아무르강 일대의 유해 형질 또는 오늘날의 니브흐인과 가장 유전적인 유사도가 높은 그런 유전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포커스한 서유화강 인근의 신석기 기장 농경민 역시 더 북방에 위치한 아무르강의 유해에서 발견된 다수 형질을 공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간에 따라서 서유화강 일대의 유전 샘플에서 추가적으로 관측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남방에 위치한 황하 일대에서 발견된 유해의 유전 형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입되기 시작해서 시간적으로 최근에 이룰수록 점점 더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건데요. 이건 황하를 중심으로 한 문명이 북동부로도 점차 팽창하면서 묘화에 이르렀던 역사의 과정과 자연스럽게 오버랩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황하 일대의 유해 형질이 서유화강 일대로 유입되는 패턴을 기초로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기존 유전학 연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반박한 기존의 연구는 몽골과 아무르강 일대의 고대인 유전 형질에서 황하 일대 고대인의 형질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한 연구고요. 그렇게 기존 연구가 몽골과 아무르강 일대의 유전 형질과 황하 일대의 유전 형질을 뚜렷하게 구분함으로써 보지 못했던 사실, 즉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과 서유화강 일대의 유전 형질을 결부지을 수 있다는 점을 자신들이 새롭게 짚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서유화강 방면에서 아무르강과 황하 쪽 인구 집단이 뒤섞인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은 유화 문명은 몽골 아무르 집단 그리고 황하 문명과 융화 소통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의 아무르 영향권과 황하 문화권의 접점을 요와 더 나아가서 한반도 일대까지 편입합니다. 논문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읽다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 논문의 여러 부분 중에서도 가장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고 제가 왜 그렇게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마지막 부분의 논문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논문으로 돌아가면은 아무르와 황하의 접점을 말한 그 다음 파트에서는 아무르계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몽골 방면의 유해들이 청동기에서 중세로 오면서 어떤 유전적인 변화를 겪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거시적인 패턴은 점차 유라시아 서방의 유전 형질과 혼합이 잦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이걸 통해서 후대로 갈수록 유라시아의 스텝을 매개로 동서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흉노의 유전 형질을 소개해드리면서 흉노에서도 유라시아 서방의 유전자 유입이 활발하게 보인다는 점을 확인해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PCA를 통한 큰 틀에서의 유전적인 유사도 평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는 QPADM 모델링을 통해서 홍산문화인과 한반도인의 유전적인 연관성을 도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지점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에 속하는 섬인 안도에서 발견된 신석기 인물 유해가 홍산문화에서 발견된 유해하고 유전적으로 거의 유사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남 통영의 연대도와 경남 고성군의 장항은 높은 비율의 요하무명 홍산인과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일본 조몬인이 유전적으로 혼합된 형태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홍산의 유전 형질과 조몬인의 유전 형질 중에서 조몬인의 형질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유해도 있는데요. 이거는 한반도의 남쪽 극단에 있는 욕지도에서 발견된 샘플로 조몬인 유전 샘플과 90%에 가까운 일치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선사시대 조몬인의 유전 형질은 대략 6100년 전까지 한반도 유해에서 널리 관측되고요. 신석기 한반도인은 조사한 샘플 중에서 조몬인과 유전 형질을 거의 공유하지 않는 그룹과 95%까지 공유하는 혼합성을 보이다가 현대로 올수록 한반도인에게서 조몬인의 유전 형질을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신석기에서 중세로 올수록 한반도 유해의 형질의 혼합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청동기의 유해로 충청남도 아산시 성장면의 대정리 일대에서 발견된 샘플은 앞서 말씀드린 5개 형질의 혼합 비율이 균등한 편이라서 어떤 특정 유전 집단과 가장 유전적인 일치도가 높다고 단언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요하 문명의 하가점 상층 문화의 유해와 상대적으로 가장 비슷한 형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자들은 유전적인 분석을 토대로 동북아시아의 유전 형질을 3개의 권역과 그 권역들의 중첩으로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 남으로는 요하 문명과 한반도에 걸친 권역으로 동북아시아 북반계의 유전 형질의 바탕을 이루는 아무르 계통이고요. 두 번째는 요하 문명 일대의 유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혼합 비율이 높아지는 황하 문명 일대의 유전 형질, 황하 계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 한반도에서 관측되고 현재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조몬인의 계통이고요. 그런데 이 세 개 권역의 중첩 중에서 특히 황하 계통은 여러모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한 부분은 어째서 트랜스 유라시아어 집단에 속하지도 않는 황하 부근의 문명을 굳이 트랜스 유라시아어족과 엮어서 언어학과 고고학의 연구 성과까지 혼탁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황하 일대의 유전 형질이 관측된다고 한들 어째서 무리하게 선사시대에는 언어 문화적으로 뚜렷하게 이질적인 집단을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과 결부시키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문 저자들이 한반도를 아무르 계통과 황하 계통의 접점으로 지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 근거는 그들이 고고학 파트에서 중국의 산동 지방에서 한반도로 변호사가 전래됐다고 전제한 부분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청도 청주에서 발견돼서 최소 1만 3천년 된 것으로 판명된 소로리 벽시가 한반도에서의 변호사가 훨씬 앞섰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황하에서 한반도로의 영향력을 일반화해서 설명하는 것은 커다란 착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측 상단에 링크로 띄워드린 우리 유전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함으로써 황하 문명인과 유사한 유전 형질이 한반도에서도 관측되는 것을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로리 벽시를 비롯한 근거로 봤을 때 아무래도 다소 미심쩍은 황하 문명으로부터의 변홍사 전파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일어난 유전학적인 사건 때문에 황하 인근 유해에서 발견되는 유전 형질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경에 선사시대에 베이징 인근의 전원동굴이라는 동굴에 살았던 거주민과 유전적으로 동류인 집단이 아마도 당시의 추운 날씨 때문에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남하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전원동굴에서 남하한 집단의 유전 형질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인근 동남아로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북방 유래의 남방계 집단 다수가 5천년에서 4천년 전쯤으로 추정되는 신석기 시대에 해안선을 따라서 북동쪽의 동북아시아 쪽으로 북상하면서 황하 인근, 더 나아가서 한반도까지 유전적인 흔적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황하 문명의 일부 유전 형질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된다는 걸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벼농사 확산보다는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국인의 유전 형질은 북방 유래의 남방계 이동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집단에 북방계 집단이 결합해서 한국인의 유전 형질의 기본을 형성하면서 신석기 한반도인의 형질이 형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한국인의 북방계 형질을 대표하는 샘플로 한반도 동북 쪽에 현재 러시아 영토에 있는 악마문 동굴, 이 동굴에서 발견된 유해가 있었습니다. 이 샘플을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의 유전 집단 중 하나하고 대응시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샘플이 발견된 지역, 그리고 뚜렷하게 남방계와 이질적인 유전 형질을 감안하면은 북방의 수렵 채진민과 요하 농경민의 대체적인 바탕을 이루는 유전 형질인 아무르 계통과 동류일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문 동굴인을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의 아무르 계통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 유전 형질의 근원적인 바탕을 이룬 유전 샘플로서 구체화시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자면은 언어학, 고고학, 그리고 유전학까지 도입해가지고 요하 문명을 중요한 축으로 한 하나의 종합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인상적이지만 논리 전개의 꼼꼼함, 그리고 각 분야별 분석의 엄밀성 차원에서는 학설 자체가 주는 인상적인 면모에 크게 못 미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거나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